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재정학을 맡고 있는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1차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에 어떤 것이 나왔는지 한번 보고, 특히 이 강의를 이제 처음에 우리가 세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본다면 어떻게 재정학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딱 듣고 나중에 이제 총평을 꼭 보시길 바라겠고,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다 해설을 할 겁니다. 해설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필요한 부분은 찾아서 보셔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가면요, 요거는 이제 시험지가 요런 글씨체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시험의 느낌을 주려고 갖다가 이렇게 탁 붙인 겁니다. 요 글씨체, 요 글씨체. 이해갔어요? 시험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세 초과 부담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초과 부담이 딱 떠오르자마자 우리가 한 개의 비용 곡선이 수평인 경우에 우리가 2분의 1 t제곱 수요의 가격 탄력성 P 곱하기 Q가 빵 떠오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1번,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대체재가 많은 재화에 과세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초과 부담이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체재가 많은 이란 뜻은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뜻이죠. 그럼 탄력성이 높으면 초과 부담 DWL 데드 웨이트 로스가 뭐하다? 커지니까 틀렸습니다. 그죠? 작다가 틀렸고요. 두 번째, 조세 수입에서 후생 감소분을 뺀 거다. 후생 감소분이 초과 부담이에요. 틀렸어요. 세 번째, 가격 변화에 둔감한 재화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재화란 뜻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초과 부담을 작게 발생시킨다. 비탄력적이면 작게 발생시킨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4번, 정액세는 소득 효과가 없기 때문에 초과 부담이 발생시키지 않는다. 초과 부담은 전부 다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예요. 5번,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인 경우 한 재화에 대한 과세는 초과 부담 발생시킨다. 완전 보완제는 초과 부담이 없습니다. 왜?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문제는 아주 심플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2번입니다. 동등한 경제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이에요. 동등한 경제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과세해야 된다는 것이 수직적 공평이며,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 수평적 공평이다. 수직이라는 건 뭐예요? 소득이 다른 경우. 그리고 수평은 소득이 동일한 경우예요. 읽기 헷갈리라고 이렇게 떼놓은 것 봐. 그죠? 끊어놓은 것 봐. 아주 기술적입니다. 시험지가. 그죠? 틀렸다. 2번,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왜곡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맞고요. 조세의 간편성은 납세 비용이나 조세 행정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죠? 맞는 얘기예요. 세 번째, 조세 부담의 기착이란 법률상 납세 의무자가 조세의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일시적이 아니에요. 일시적. 뭐 최종적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뭐 나머지 됐고. 4번, 인두세는 단기적으로 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왜곡이 없는 조세이지만 사람에 매기는 거니까 소득에 대해 역진적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똑같이 매긴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불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역진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니은과 리을이 나는 5번이다 라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도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기억이 워낙 틀렸기 때문에 기억 제끼고, 그 다음에 니은, 리을은 뭐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예요.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이고 과세 단위는 개인 단위 과세와 부부 합산 과세가 있다. 이러한 과세 단위가 가지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개인 단위 과세는 각 납세자의 지불 능력을 잘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왜? 네가 돈 번 만큼 내라 라는 거니까요. 두 번째, 부부 합산 과세는 가족이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왜? 부부니까, 부부는 가족이니까 맞는 얘기죠. 3번, 부부 합산 과세의 경우 주소득원과 그 배우자가 각각 직면한 한계의 세율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계의 세율은 동일하겠죠.
주 소득과 배우자. 그죠? 왜? 부부를 합쳤으니까 똑같이 내야 되잖아요. 세율도. 그죠? 네 번째. 개인 단위 과세의 경우 주 소득원과 배우자가 각각 직면한 한계 세율은 당이하다. 왜요? 얘가 많이 벌고 얘가 적게 벌면 얘가 세율이 높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5번입니다. 비탄력적인 부분에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램지 원칙에 개인 단위 과세보다 부부 합산 과세가 부합한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3번을 가지고 1, 2, 3, 4번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 램지는 뭐였습니까? 최적 물품세였어요. 물품세. 소득세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램지라 우리가 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 이름 외워야 되는데 특징적인 몇 명이 있다. 램지는 최적 물품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세 얘기하고 있는데 웬 램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로 헷갈려라 이런 식으로 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1, 2, 3, 4번이 잘 안 들어와도 5번이 워낙 틀렸기 때문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통과점이었어.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재정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2차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 명확히 틀린 것만 잘 찾아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아주 새롭게 힘을 준 문제예요. 힘을 문제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소득세 누진 구조에 대한 에지워지의 최적 분배 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했대요. 이에 대한 해석을 옳지 않은 건 가정의 가정. 그죠? 그래서 주어진 세수를 충족시키면서 개인들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공리주의를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공리주의. 두 번째, 개인들은 자신의 소득에만 의존하는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며 그래서 동일한 효용함수. 효용함수는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다.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사회 전체에 가용한 소득은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그죠? 소득은 이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할 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요렇게 있잖아요. 한계 효용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요렇게 있을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얘가 높이 가진 거, 얘가 가진 건데 이쪽으로 오면 얘는 어때요? 얘가 줄어드는 거랑 얘가 늘어나는 거 중에 늘어나는 게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 와야 된다.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지워즈의 소득 분배랑 그 다음 밑에 있던 러너랑 그래서 동일하냐 아니면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냐 뭐 이런 걸로 따지는 거였죠. 그런데 결론은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였어요? 에지워즈는 동등하게 가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찾을 수 있었어. 5번이에요. 가정 이로 인해 최저소득세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소득 균등화에 이르지 못한다. 아니죠. 결론이 뭐였어? 동등하게 가지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 답은 5번으로 빵 보이는 문제예요. 다만 이제 1번 공리주의적 사회에서 효용함수, 이타적인 효용함수를 배제한다. 이타라는 건 뭐예요? 지금 다른 사람을 보존하는 건데 그거 아니죠.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맞죠 맞는 얘기죠. 세 번째, 가정사는 분배 상태가 변화할 때 총소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왜? 우리가 돈 버는 게 바뀔 수 있는데 총소득이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소득사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가장 낮은 소득세에 배분배하는 경우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방금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몰라도 5번이 명확하게 결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답을 찾는 것은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 왜 이렇게 어렵지 않대. 어렵지 않으니까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자, 5번입니다. 조세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일치하는 경우는입니다. 일치하는 경우. 그러면 법적인 건 누가 누구에게 부담을 누구에게 시켰는가? 그러면 이제 경제 귀착은 전가를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담시킨 자한테 모두가 그 사람 부담시킨 사람이 모두 다 세금을 내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우리가 그 전가가 안 되려면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어야 돼요. 그죠? 그런 경우에서 보시면 정답 몇 번? 3번이에요. 3번. 왜? 소비자에게 과세했어요. 그럼 소비자가 뭐예요? 법적 귀착이에요. 근데 수요곡선이 수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얘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얘가 다 가져가니까 타인, 공급자에게 전가를 못 시킨다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세는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여 초과 부담을 발생시킨다. 초과 부담은 뭐라고요?
상대 가격의 변화에 따른 대체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다음 중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즉 우리가 대체 효과가 없은 경우죠. 첫 번째, 고가의 부동산 거래에 고율에 과세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가의 부동산 거래니까 고율에 과세하면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뭐 부동산에 완전 뭐 비탄력적이다 이런 얘기가 없고, 그건 뭐 전가의 얘기고 대체 효과니까. 두 번째, 부유층이 소비하는 재화의 10%의 소비세. 3번,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그 공평성을 높이는 거지, 이건 효율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에서 환경 피해 비용과 세율이 같아지도록 한다. 그래서 요거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세는 초과 부담을 발생시켜 비효율성을 발생시키지만 피구세와 같은 경우는 사회의 적정량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피구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번째,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는 완전 탄력적이게 생산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줬죠. 그러니까 이것도 왜곡하지 않고 모두가 초과 부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멘트가 있었으면 일본 되지만 그냥 고가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과 부담이 없는 경우는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나 완전 탄력적인 경우, 그리고 뭐 이런 경우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재정학답게 초과 부담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학에 관련된 특성화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7번입니다. 뭐 뜬금없는 문제가 하나 나왔죠. 근데 이것도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 레포 곡선이란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율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조세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조세 수입이 세율이 올라갈 때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레포 곡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율을 높임에 따라 조세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죠.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정한 조세 수입액에 따라 한계의 세율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 가로축 조세 수입이 세로축에 놓고 맞고, 레포 곡선을 들이면 단조 증가, 이게 증가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세율이 적정 수준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는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 여기를 만약에 T0라고 하면 T0까지는 조세 수입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뭐 하게 됩니까? 감소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효율성보다는 형평성과 관련된 논의다. 이건 효율성에 더 가깝겠죠. 뭐 세금 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형평성,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포 곡선은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은 건데 뭐 낯설은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계산 문제. 이거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나왔던 거.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 재정학의 경향은 막 되게 어려운 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기출 중심이에요. 기출 중심이에요. 자, 요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순수 독점의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 독점은 뭘 해야 돼? 먼저 우리 계산 문제 푸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먼저 얘가 이제 수요 함수죠. 그러면 뭐로 바꿔라? P로 바꿔라. P로 바꿔라. 그러면 P는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그죠? Q 플러스 50으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바꿔 쓴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도출해야 돼? MR을 도출해야 돼. MR은 뭐였어요? 여기다가 Q를 곱하고 Q로 미분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 Q 플러스 50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수도 없이 한 거예요. 왜? 이거 할 때 재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P로 놔둘 거냐 Q로 놔둘 거냐.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재정학은 참 좋아요. 왜? Q로 하는 게 없어. P로 하는 거야. 다 P로 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뭐가 있어요? TC가 있죠. TC가 이렇게 있으니까 TC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MC가 나오게 됩니다. MC가 나오게 돼요. 그럼 MC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요거 이제 미분하면 2분의 1 Q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P도 되고 뭐 MR도 되고 뭐 MC도 돼요. 왜? 돈이니까 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수요 곡선이 있고 요렇게 MR 있고 요렇게 MC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MR이잖아.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MR과 MC가 만나는 지점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MR, MC 만나게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Q 플러스 50은 2분의 1 Q는 뭐 플러스 10이죠. 그러면 넘기고 넘기면 어떻게 돼요? Q는 40이에요. 그래서 Q는 40이에요. 그러면 Q는 40이니까 이렇게 40이 되고 뒤에다가 이제 뭐 넣으면 돼? 40을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40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이렇게 40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수업할 때 얘기냐면 독점자가 모두 부담을 전가시킬 수 없다예요. 그래서 이건 1번은 무조건 틀린 거지. 1번은 무조건 틀렸죠. 그죠? 와, 기억 제꼈어. 야, 제꼈어. 야, 제꼈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몇 배를 부담시킬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몇 배를 부담시키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였어요? 소비자에게 단위당 10만큼 물품세를 부과한다고 해요. 그럼 소비자에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0을 빼줘야죠. 왜?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럼 뭐 여기 40이 됩니다. 그죠? 그럼 MR은 뭐가 되겠어요? MR은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 Q 플러스 40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린다? 다시 이렇게 그리고 다시 뭐 이렇게 MR을 그리는 거죠. 그림에 현혹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프는 읽는 거다. 그래프 현혹될 필요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새로운 MR과 MC가 만난 지점 여기잖아요. 그럼 MR과 MC를 또 만나게 합시다. 그럼 요거랑 요거죠. 요거랑 요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Q 플러스 40은 2분의 1 Q 플러스 10이에요. 그럼 넘기고 넘기면 여기 뭐 나와요? 여기 30 나와요. 30. 그죠? 30일 때 이제 처음에 수요 곡선을 올려야 되겠죠? 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올리면 지금 여기다가 이제 30을 집어넣으면 30쯤 7.5 나오죠. 마이너스 7.5. 그죠? 그럼 여기 42.5예요. 42.5. 그러면 지금 얘가 처음에 얼마를 사고 있어서 독점 가격으로 40을 사고 있었는데 세금을 매겼더니 42.5로 사게 됐으니까 전체 세금의 얼마야? 전체 세금이 10이었는데 소비자가 2.5를 소비자가 먹었고 그러면 나머지 7.5를 생산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자 부담이 몇 배 커요? 3배 크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니은 독점 공급자의 조세 부담이 소비자의 조세 부담보다 3배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틀렸죠. 그죠? 얘도 이제 틀렸죠. 왜? 얘가 되면 얘 두 분 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맞게 되니까 정답은 뭐다? 4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요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요건 어떻게 하면 돼? 요거 조건 대신에 MC 플러스 10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셔도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요건 요만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이 나온 적 있다고. 뭐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지울게요. 지금 똑같다고 강조한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막 어디서 막 구석에 있는 거 할 필요 없다. 구석에는 할 필요 없다. 나오는 것만 잘 하셔도 돼요. 자, 9번입니다. 네, 9번 틀리면 이제 혼나야 돼요. 그죠? 제가 뭐 혼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9번입니다. 콜레테이그 조세 원칙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 콜레테이그 땅 떠오르자마자 최적 물품세, 여가와 보완제, 높은 세율. 끝이에요. 1번. 여가 보완적인 상품에 대한 과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여가의 과세가 가능하다. 왜? 모든 재화에 여가의 과세가 불가능하니까 여가와 보완제 과세를 하면 괜찮겠지 않니? 이거죠. 그죠?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여가에 과세해야 된다. 여가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원칙이다. 여가의 보완적인 상품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가 차등의 세율을 두는 물품세보다 우월하다. 아니죠. 지금 소득세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게 뭐였어요? 물품세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램지와 콜레테이그고 소득세가 멀리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였죠.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0번인데 요즘에 이제 왜
이번 세무사 특징은 이렇게 부부 합산 문제를 이렇게 두 문제나 냈어요. 그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부부고요. 자, 1번 가구 합산을 하는 경우 결혼세에 문제가 발생한다. 결혼세라는 것은 결혼 중립성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결혼하면서 세금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일 때는 이랬는데 결혼했더니 이러고 개인일 때 이랬는데 결혼할 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결혼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결혼한 다음에 세금이 많아졌죠. 왜? 소득이 합쳐지니까 누진 구간으로 가서 한계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접근한 거고요. 두 번째, 세율 체계의 누진성, 조세 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결혼에 대한 중립성은 동시에 만족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형평성 만족됐고요. 그죠? 근데 누진성과 특히 이제 둘이 지금 안 맞는 거잖아. 만족이 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혼세의 문제는 세율 체계의 누진성 때문에 발생을 한다. 누진성 때문에 결혼했더니 세금이 높아졌어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다 맞는 겁니다. 5번. 뭐 특별히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였다라는 거고. 11번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분권화된 체계에서 지방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 지역 발전을 위한 조세 경쟁이 발생한다. 발생하겠죠. 조세 수출이 발생한다. 조세 수출도 발생할 수 있죠. 조세를 이제 바깥으로 빼는 거고. 세 번째, 지방세율의 차이로 지역의 물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선 지방세율이 동일한다. 이 4번이 워낙 틀렸잖아. 지역 간의 형평성, 빈부격차, 지역 간에도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지역 간에도 돈을 많이 버는 데는 좀 세율을 좀 높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2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해도 4번이 워낙 답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죠. 5번, 지방세는 주로 이동성이 작은 자산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이동성이 작아야 그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세금 문제는 여러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빤히 보이는 문제였다. 12번입니다. 경제 내 모든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인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 실질적인 부세 부담을 받지 않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국은 뭐예요? 조세 부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향이 없다라는 건 얘밖에 없어요. 예. 여긴 어때요? 지금 조세 부담 받지 않는 거 이윤세는 누구다? 모두 기업이 부담한다. 100% 기업이 부담한다. 이건 뭐 독점 시장이든 과점 시장이든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우리가 2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도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거였습니다. 13번.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 시 타인 자본에 대한 이사 지불액만 공제된다고 하자. 그러면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 지불액이 공제된다는 것은 타인 자본을 사용했을 때 좋은 거겠죠. 이러한 과세 방식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비해 차입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이에요. 피셔의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에서 이자 소득세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C1, 그죠? C2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 제가 강조드린 게 뭐냐면 주어가 현재 수비인지 미래 수비인지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뭐였어요? 상대 가격이 싸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C1의 상대 가격이 싸지니까 C1 증가죠. 현재 소비 증가죠. 이게 뭐였다? 대체 효과.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하니까, 그죠? C1이 감소해서 C1이 감소하니까 뭐가 있어? 저축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 저축이 증가하고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소비가 증가하니까 어느 게 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어때요? C1의 상대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C2의 상대 가격은 뭐예요? 비싸진 거지. 그러니까 C2 미래 소비는 감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축이 증가하고 당연히 미래 소비도 감소하니까 미래 소비는 어쩔 수 없이 감소하게 돼요. 이거는 미래 소비 무조건 감소한다. 우리 그 스파르타 문제에서 풀었었고 계속 나오는 거고요. 저축은 반드시 틀렸고요. 그리고 대체 효과는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소득 효과는 감소시킨다. 그죠? 그리고 현재 소비 상대 가격이 낮아진다. 뭐 간단하게 나머지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방금 설명했던 내용으로. 그래서 피셔의 이 구간 요 모형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에 대한 모형은 굉장히 중요하게 맨날 출제되는 거였다.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녹화할까요? 뭐 녹화에 탈거 없는데. 뭔가 이렇게 들고 하면 뭔가 되게 있어 보이잖아. 막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느낌. 안 들고 해도 돼요. 네. 자,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먼저 여가가 정상제일 경우에 소득세 부과의 노동공급에 대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는 같은 방향이다. 수업을 들으면 알겠지만 이거 할 때 제가 꼭 외우라고 한 게 있었어요. 여가가 열등제일 때 노동공급은 반드시 감소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제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틀렸어요. 두 번째, 헤이그 사이먼즈는 포괄적 소득에 따르면 소비 플러스 순자산 증가분으로도 요약이 가능하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 쓸데없는 소리죠. 그 다음에 비자소세를 부과한 경우에 소득 효과는 저축에 대한 매력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저축 의욕을 떨어뜨린다. 우리가 14번에 봤잖아요.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에는 저축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5번에 수평적 공평성을 중시하는 누진적인 소득세에서는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 부담액은 증가하고 평균 세율은 감소한다. 누진세니까 평균 세율이 증가하는 것이 누진세의 정의죠. 그죠? 그러니까 틀렸다.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됩니다. 16번이에요. 16번. 최적 과세론에 대해서 옳은 것은입니다. 램지 원칙에 따르면 생활 필수품은 수요가 가격에 따라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다. 램지는 효율성에 중심을 둔 최적 물품세를 주장했고, 따라서 비탄력적이면 높은 세율, 탄력적이면 낮은 세율. 그래서 단점이 뭐였다? 우리가 공평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램지 원칙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계없이 모든 재화에 동일한 세율이다. 똑같이 기출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기출에 있는 거. 램지 원칙에 의하면 사치품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부과돼야 되겠죠. 램지는. 스탄의 최적 선형 누진세에 따르면 공평성을 선호한다. 최고 한계 세율이 공평성 평등을 추구한다면 최고 한계 세율이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램지 원칙 공평성의 재고가 아니라 효율성의 재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빤히 나오는 문제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7번으로 갈게요. 17번에 좀 힘을 준 문제죠. 이것도 한 부모의 여성 가구주의 노동 공급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상여 세제를 할 때 여가 그리고 소득 모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였죠. 그때 이렇게 점증 구간, 평탄 구간, 점감 구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고, 우리가 부의소득세제와 다른 차이는 뭐였다? 요 점증 구간에 노동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 여가의 상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 얘기였습니다. 자, 1번, 가해에서 한부모 여성 가구주들은 제도 도입 전에 주로 무노동 계층이었거나 점증관, 무노동이니까 여가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점증 구간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나에서 가구 조소득자의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매우 작다. 자, 임금이 조금 증가하면 노동공급이 확 늘어나야 임금 탄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니까 뭐 반응 안 하고. 그런데 부소득자의 노동공급, 부소득자는 소득이 낮은 쪽이니까 이쪽에 해당하겠죠. 여가가 많은 쪽. 그죠? 그러니까 노동공급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은 임금 탄력성이 큰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초에 의도와는 다르게
정책,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동법이 크게 감소하는 건 이쪽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예요.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여기랑 관련되고 여기는 이쪽에 더. 그러니까 이쪽에 가면 갈수록 소득이 높은 사람이니까 오해 없길 바래요. 그 다음에 3번 다의 해석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정책 도입 후 실제로 노동공급 증가량과 노동공급 감소량은 대체로 비슷하다라는 게 노동공급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정답 몇 번? 5번이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되게 어렵게 푸신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어렵진 않은데 이제 말이 길고 뭔가 되게 좀 특이한 형태로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8번 또 나왔어. 그래도 또 나왔죠. 또 나왔어. 탈세와 절세에 대한 것이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알링 앤 샌드모에 따르면 알링 앤 샌드모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재정학에서. 그죠? 그러니까 탈세 원칙은 세율로 표현될 수 있으며 세율이 낮은데 탈세를 왜 합니까? 할 일이 없잖아. 정답은 몇 번? 2번이 틀렸다. 이해됐어요? 2번이 워낙 틀렸죠. 이거는 작년하고도 똑같아요. 이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고. 정답 몇 번이다? 2번입니다. 2번.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네요. 19번입니다. 한 개인은 소득 M으로 사치제 X와 필수제 Y만을 소비한다. 이 사람의 예산선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은 입니다. 사치제인 X에 고율의 소비세가 부과되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기울기에 영향인데 고율의 소비세가 부과됐으면 예를 들어 여기가 공공재고 여기가 뭐 사치제라고 하면 지금 고율의 소비세가 부과되면 얘가 어때요?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대체 효과 발생하는 거잖아. 그 정답 몇 번? 1번이죠. 정액세, 현금 보전, 환급, 단일 세율이니까 똑같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 변화가 없죠. 그죠? 그래서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체 효과 관련된 얘기가 또 나왔다.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20번입니다. 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경우는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 이건 재정학에서 배우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세법 이런 데서 더 많이 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21번입니다. 기술적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때 금전적이냐 실질적이냐를 공부했는데 우리가 기술적이라는 것은 이제 실질적인 외부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다 생산, 뭐 과소 생산 이런 것들의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1번 자원 부분의 비효율성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화학 공장의 강상류에 방출했다? 요거는 금전적 외부성이고요. 요거 맞죠. 그죠? 정답 몇 번이다? 니은 리을인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22번이에요. 22번. 22번은 약간 좀 경작스러워요. 이건 좀. 근데 어차피 재정학도 경제학이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의 최근간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의 추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은 우리가 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게 얼마예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국민 부담률은 우리가 GDP이면서 조세 더하기 여기 복지 지출이죠. 복지 지출까지 뭐 사회보장적 이런 거 다 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보면 조세 부담률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국민 부담 사회 보장에 대해서 지금 지출이 좀 많이 국민이 많이 부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노령화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보여주는 표예요. 그럼 1번 사회 보장성 기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까 국민 부담 금이 증가하겠죠. 왜? 조세는 별로 벌만함이 없는데 국민 부담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성 기여금 복지에 관련된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최근 10년간 GDP 증가율이 매년 1%로 표준화되었다고 할 때 2014년 대비 2015년 조세의 세수 탄력성은 1보다 크다. 지금 세수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누진세가 뭐 확장됐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죠? 근데 지금 조세 부담률이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거니까 뭐 세금이 확 뭐 누진세로 올라갔다던가 막 이런 걸 얘기하기는 조금 되게 애매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조세 부담률이 전년도와 동일하다면 조세 수입은 경제 성장률만큼 증가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지금 20%잖아. 20%. 그럼 내가 100억 벌고 있었어. 100만 원 벌고 있으면 20%는 20만 원 낸 거죠. 근데 경제 성장률이 10%가 증가하면 얘 거기서 20%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비슷하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20%니까 20을 낸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 똑같이 20%를 낸다 그러면 22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죠. 정답 몇 번? 3번이다. 그래서 이건 약간 제정학스럽다고 보기는 제정학 주제는 들어가 있지만 그냥 일종의 뭐 표분석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막 이거는 막 제정 책을 막 판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요즘에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23번도 답이 딱 보이는 문제죠. 자연 독점화에서 공기업의 공공요금 결정이다. 그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은 우리가 경제적 이윤이 빵이 아니라 손실이었죠.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은 사회적 취약성을 달성한 거는 뭐야? 한계 비용이죠. 지금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뀐 거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평균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하나간 여러 공기업에 생산하는 것이 바랍니다. 규모의 경제는 한 기업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할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이 생산하고 가격 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가능하다. 전제가 뭐예요? 독점이에요, 독점. 독점이 민간 기업이 하면 무조건 뭐예요? 소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부 가격 제도는 생산량 자체는 효율적이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계 비용 일정한 경우에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 생산을 하고 나머지 이만큼을 뭐 한다? 우리가 기본료로 받는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없는 건 맞지만 효율적인 생산은 가능하다라는 게 2부 가격제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번. 24번은 뭐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국어적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이게 지금 출제한 분의 의도는 얘가 있는 수요함수다. 그럼 이 수요함수의 한계 편익인데 여기에 이걸 줬으면 좀 편했겠죠. 외부 한계 편익이다 이렇게 줬으면 좀 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한계 편익이라고 주니까 막 좀 혼동이 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한계의 생산 비용이랑 합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 당연히 뭐로 바꿔야 돼? P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P 바꾸면 뭐예요? P는 10-Q고 얘는 P는 5-Q니까 그죠? 얘가 PMB 얘가 SMB 아니 SMB래 EMB 두 개 더하면 SMB 이게 뭐랑 똑같아야 돼? MC 똑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거 더하면 얼마야? 15-EQ는 7.5니까 넘기면 EQ는 7.5 그러니까 Q는 3.75 이렇게 그냥 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좀 국어적인 좀 너무 생략이 되지 그걸 좀 찾아냈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지방 분권 제도가 중앙 집권 제도보다 더 바람직한 경우야. 그래서 요번 시험은 특이하게 지방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결혼 많이 내고 지방 많이 냈어요. 제가 보기에는 결혼해서 지방에 살아 미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낸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지방 분권 제도가 중앙 집권 제도니까 첫 번째 규모의 경제는 무조건 뭐예요? 중앙이죠, 중앙. 왜? 대량으로 국가가 생산해서 팍 퍼뜨리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모든 지역이 동일하면 국가가 만들어서 그냥 뿌리면 되는 거죠.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 비용이 낮다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동 비용이 낮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제자의 의도는 제가 낸 게 아니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이러는 거죠. 이동 비용이 낮으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어? 그래, 그러면 너가 이동하지 않아야 되겠지? 그럼 너희들의 뭐 선호에 맞는 그런 공공재를 만들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그게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선호를 뭐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뭐 지방 정부의 노력 뭐 이런 정도로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번 공공재와 세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이 높으면 당연히 그 비용의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는 게 누구다? 중앙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이야. 26번도 잘 보세요. 이것도 진짜 이제 잘 보시면 1, 2번이 뭐 비슷한 얘기잖아. 효용 가능 곡선이 교차하지 않는 경우 보상 기준이 중요하면 잠재적으로 사회후생이 증가한다야. 이번에 스키토프스키 기준은 칼도익스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기준이겠죠. 교차하는 경우를 봐야 되니까. 그죠? 세 번째, 파레토 기준은 칼도 힉스 보상 기준을 중요한다. 이거 순간 헷갈리면 안 돼. 파레토 기준이 더 정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도 힉스 기준, 우리는 이제 볼 때 칼도 기준이라고 대부분 했죠. 칼도 기준이 충족되면 파레토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지. 그죠? 근데 파레토 기준은 칼도 기준에 충족되는 건 아니죠. 파레토가 훨씬 더 복잡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칼도 기준은 이 둘은 그냥 개념으로 한번 보시는 거죠. 개념을 보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파레토 기준은 칼도 익스 기준의 보상 기준 충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칼도 익스 기준이 충족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자, 27번입니다. 27번이 좀 산수 문제처럼 나왔어요. 산수 문제처럼. 그래서 이렇게 되게 뭐 어렵진 않은데 이제 기본적인 걸 한번 이해를 좀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공급이 있고요. 공급이 AQS 그죠? 플러스 10이고 두 번째 이렇게 있으면 100 마이너스 BQ 이렇게 있잖아. D예요. 근데 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게 얘도 P고 얘도 P면 같다고 는 어차피 Q는 같아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얘를 구해보면 얘는 어떻게 구해지겠어요? 얘는 AQ에 그냥 Q로 하셔도 돼요. 어차피 Q니까. 똑같은 Q니까. 그 플러스 10, 100 마이너스 BQ. 그러니까 지금 이 S와 D에 현혹되면 안 되고 어차피 여기는 똑같은 Q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같으니까 Q로 그냥 똑같이 쓸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지금 Q는 넘기면 90이고 A 플러스 B에 90이니까 Q는 뭐예요? Q는 A 플러스 B에 90이 되겠죠. 넘기면. 됐어요? 자, 이게 첫 번째 구한 거예요. 구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공급자에게 단위당 10만큼의 세금을 부과했대. 단위당 10만큼의 세금을 부과했대. 그죠? 그러면 단위당 10만큼을 부과했으니까 얘가 이제 뭐만큼 올라가야 돼? 10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10만큼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차피 AQS 플러스 20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랑 또 같다고 놓고 풀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지금 여기는 얼마큼 10이야. 10만큼 세금을 부과시켰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둘을 갖다가 놓고 풀면 AQ 플러스 20은 100 마이너스 BQ가 되고요. 넘기면 A 플러스 Q가 되고 8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다? A 더하기 B에 80이 되겠죠. 이랬어요? 자, 끝났어요. 자, 첫 번째 뭐래? 여기의 면적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 여기의 면적을 우리가 세수죠. 세수. 그럼 여기가 세수죠. 세수.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자중손실이잖아. 자중손실. 그럼 세수는 어떻게 돼? 세수는 여기 높이 10 곱하기 가로 A 플러스 B 80 요게 뭐예요? 세수죠. 세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은 어떻게 돼? 여기 면적은 밑변이 뭐야? 10 곱하기 요 차이가 뭐야? A 더하기 B의 10이죠. 곱하기 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비교해보면 얘랑은 없어지잖아. 그죠? 그럼 여기 뭐예요? 5죠. 그럼 AB분의 80하고 AB분의 5니까 뭐 AB는 똑같은 게 있고 16분의 1인가요? 16분의 1이죠. 왜? 5로 약분하면
5, 1은 5, 6, 30이니까 그냥 16분의 1. 정답 16대 1. 2번이죠. 그러니까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나와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죠? 이걸 물어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좀 재정하기 어렵고 나는 수학 같은 거 싫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현혹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래서 요 문제는 뭐 맞으셨으면 좋고, 어차피 우리가 만점 맞을 필요는 없는 시험이니까, 그죠? 한 8, 90점 맞으면 되니까 뭐 이건 됐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제 연습하시는 분들, 이런 문제도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틀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부 간 재원 이전 제도인 교부금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 4번이죠. 보통 교부세는 보통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또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죠? 지방재정의 문제 또 나왔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이런 문제. 그래서 이번에 계산 문제는 뭐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좀 풀기 싫게 뭐 이렇게 다 했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은 강 상류에 위치한 화학공장 A와 하류의 양식장 B로 구성된 경제에 대한 상황이다. A는 제품 생산 공정의 수질 오염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B에게 피해 비용이 발생한다. A의 한계 편익과 A의 생산으로 인한 B의 한계 피해 비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려볼게요. 자, 먼저 MB가 있죠. MB에. 그러면 MB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건데, 자, 첫 번째는 뭐 있어요? 여기죠. A의 한계 비용은 빵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 한계 비용이 빵이니까 이렇게 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MCA가 되겠고, 그죠? 여기는 MBA가 되니까 얘는 어디까지 생산할 거다? 여기까지 생산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90 마이너스 2분의 1Q 이게 뭐예요? 빵이니까 여기는 180까지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80까지. 그리고 여기가 빵일 때는 여기가 얼마예요? 90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1번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1번. 강의 소유권이 A에게 있고 양자 간 협상이 없다면 A의 생산량은 180이고 A의 총편익은 뭐예요? 8100이다. 8100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요 면적이 총 효용이죠. 그래서 180 곱하기 90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이렇게 하면 8100 나오죠. 그래서 8100이다. 그 다음에 B의 총 비용인데 요거에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MDB가 있는데 잘 보세요. B는 한계 편익이 0이야. 그러니까 한계 편익이 0이야. 이제 얘는 이제 한계 편익이 0이에요. 그럼 얘는 뭐야 돼? 한계 비용이야. 그러니까 MB에서 한계 편익으로 가면 이게 비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MDB가 결국 뭐야? 이게 MCB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비용이죠, 비용. 그래서 비용이니까 얘가 뭐다? 4분의 1 Q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얘가 어디까지 생산한 거야? 여기까지 생산한 거잖아. 그럼 얘는 지금 이만큼의 비용이 발생해야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얘는 비용이 얼마야? 180. 여기가 이제 얼마인지 모르죠. 그럼 여기다가 4분의 1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4분의 1. 그러니까 180을 집어넣으면 4분의 1 180 집어넣으면 어때요? 45죠. 45. 45잖아. 45. 45. 그죠? 그러면 180 곱하기 45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90이니까 99 45 하면 59 45 49 36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405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기로 하시면 되고 시험장에서는 우리 세무사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번은 맞는 거죠. 1번은 맞는 거죠. 1번은 맞는 얘기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맞죠? 했습니다. 1번. 자, 두 번째. 강의 소유권이 B에게 있고 양자 간의 협상이 없다면 당연히 B는 생산하지 못하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빵, A의 총편익 빵, 생산량 빵, 총비용 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제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A의 생산량은 120. 자,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바람직한 생산량은 우리가 한 것처럼 지금
여기 한 개 비용이 얼마였어? 빵이었지만 지금 한 개 비용 사회적 비용을 체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편익이 뭡니까? 우리가 90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PMC 더하기 SMC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개인적으로는 빵이고요. PMC가 4분의 1 Q잖아요. Q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넘겨줘야지. 그러면 90은 4분의 3Q고 넘어가면 약통분해서 그러면 넘기면 어때요? Q는 90 곱하기 3분의 4가 되니까 12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어디가 돼요? 120이 되는 거죠. 120.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120 맞고요. 이때 A의 총편익은 얼마예요? A의 총편익은 지금 요 사다리꼴의 면적이 A의 총편익이겠죠? 그죠? 그 B의 총비용은 뭐예요? 지금 B의 총비용은 여기가 B의 총비용이겠죠? 이랬어요? 좀 요만큼 생산이 된다 그러면 A의 총편익은 요만큼이고 여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럼 여기 이제 여기가 필요하겠죠? 여기 사다리꼴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이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120 집어넣어요. 여기 120 집어넣으면 60이니까 여기 30이죠. 30. 그러면 A의 총편익은 얼마입니까? 윗변 90, 아랫변 30, 높이 120, 2분의 1 이렇게 사다리꼴이니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거 역분되니까 60이죠. 그럼 120 곱하기 60이니까 7200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총비용은 요거죠. 삼각형의 넓이. 그죠? 그러면 120 곱하기 3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하면 60이죠? 63, 18, 1800이 되겠죠. 한 번 맞죠?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면 자, 얘기해요. 잘 보세요. 강의 소유권이 A에게 있대요. 가의 소유권이 A가 있고 양자 간의 협상이 성립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 달성되도록 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때요? A는 본래 지금 A가 있으면 A가 돈을 받는 입장이니까 A는 본래 이걸 이만큼 줄이면 손해를 이만큼 보는 거잖아. 손해. 이게 A죠.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최소값이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B는 얘가 만약에 B가 보는 최대한의 손해는 어디야? 최대한의 손해는 좀 색깔을 바꿔볼까요? 최대한의 손해는 어디에? 여기죠. 여기죠. 그죠? 그럼 B죠. 그러면 최소값은 뭐 A고요. 그죠? 최대는 뭐예요? 최대는 A 플러스 B죠. 최대. 왜? 네가 손해보는 거 다 내놔. 그러니까 최소값은 내가 이득을 보는 것만 받을게. 내가 이득을 포기하는 것만 받을게 이거죠. 그러면 최대값 뭐야? 네가 보는 피해를 다 내놔 이런 거죠.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니까 60 3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900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 해야지. 사다리꼴. 그럼 여기 이제 30이었고 여기 45죠. 그럼 30 더하기 45 곱하기 높이가 얼마예요? 60 나누기 2분의 1 이렇게 해야죠. 사다리꼴이니까. 여기 30이죠. 그러면 75 곱하기 3이죠. 그럼 5, 3, 15. 그죠? 그러면 이제 2, 2, 50 됐죠? 나왔죠. 그 다음에 5번에 강의 소유권이 B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B는 어떻게 볼까요? B는 자기가 보는 피해인 C만 받으면 이게 뭐예요? 최소값이죠. 그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네가 보는 이득을 다 내놔. D까지 다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의 경우에는 최소값이 얼마다? C고 최대값이 C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최소값이 C죠. 요거 했었잖아. 요거 얼마야? C값이 뭐였어? 여기 3번에서 했죠. 3번에서 다시 계산합시다. C 뭐예요? 120 곱하기 30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6, 3, 18 1800 이거 맞네. 그죠? 그럼 최대값은 뭐예요? 이렇게
90 플러스 30 곱하기 120 나누기 2분의 1 하면 여기에 뭐였어? 60이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7200이었네요. 7200. 다 내놔. 여기에다 해야지. 정답 몇 번? 5번이었다. 이 시간 제일 오래 걸리는 문제였죠. 근데 뭐 되게 어렵진 않았지만 우리가 코드의 적용 일반적인 특성보다는 계산하는 문제도 올해 출제됐다라는 거고, 작년도 그렇고 코드의 문제는 좀 중요시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길었습니다. 자, 30번입니다. 뭐 되게 뜬금없는데 이건 이제 글자를 읽는 문제였어요. 잘 봐요. 기억. 빈곤율은 빈곤 완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재원이야. 근데 빈곤율은 인구와 전체 인구니까 돈을 얼마 줘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빈곤계는 빈곤층 내부의 소득 재분배. 빈곤층 내부의 소득 재분배는 빈곤층 내부에서 또 소득 재분배를 한대요. 그거는 상관없죠. 왜? 어차피 빈곤층 내부의 소득 재분배를 해봐야 평균 소득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평균 소득 얘가 100을 갖고 있는데 A가 뭐 100, 200을 갖고 있고 얘가 뭐 200을 갖고 있고 얘가 빵을 갖고 있든 얘가 100을 갖고 있든 얘가 100을 갖고 있든 평균 소득은 100이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 맞는 얘기고. 그죠? 소득 갭 비율은 정부의 정책으로 빈곤층 인구의 평균 소득을 증가시키면 늘어난다. 그럼 빈곤층이 평균 소득을 증가시키면 마이너스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감소해야 되겠죠. 근데 디귿이 워낙 틀려가지고, 그죠? 디귿이 워낙 틀려가지고 두 개에서 찾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건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어려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이에요. 그죠? 이 문제의 특징이 여기서부터 힘을 뺐어요. 이제 나머지 10문제는 그래 여러분 합격하셔야죠. 그리고 줬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앞에 힘을 빡 주고 뒤부터는 이제 그래 뭐 노멀하게 갑시다. 이제 이렇게 갔어요. 합격하셔야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잖아. 그러면 이제 A, B, C니까 이렇게 큰 거고 이렇게 센 거고 이렇게 센 거죠. 그죠? 그러면 A하고 B를 먼저 비교하고 C를 하자 이거지. 그러면 A랑 B랑 붙으면 A, B 얘가 A죠. 병이 A죠. 그러면 이제 A가 이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 붙으면 A, C니까 C가 이기겠죠. 그럼 C가 이기겠죠. 이렇게. 그죠? B가 선택된다. 틀렸어요. C가 선택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와 C, A와 C를 먼저 비교하면 이렇게 B가 붙는 거죠. 그러면 A, C 얘가 C니까 누가 이겨요? C가 이기죠. 그죠? 그 다음에 C, B, B가 이기죠. 최종적으로 B가 이기겠죠. 그죠? 그럼 맞네요.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아까 B하고 C하고 붙으면 누가 이겼어요? B하고 C가 붙으면 B가 이겼죠. 그 다음에 여기 A랑 B랑 붙으면 누가 이겼어요? A랑 B가 붙으면 A가 이겼죠. 그죠? 이 상황에서 사회적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콩도르세 역설, 투표 역설이라고 하고 이상 사회적 선호가 이행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가 되는 거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힘을 빡 줬다. 이제 힘을 뺐어. 이제 힘드시죠? 그러면서 힘을 뺐어요. 간단한 겁니다. 외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생산과 관련된 현상으로 소비와 관련된 나타날 수 없다. 틀렸죠? 대표적으로 담배 소비, 다 생산. 우리가 소비에 외부 불경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답이 1번이죠. 1번. 할 것도 없죠. 33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회보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조는 뭐예요? 공공부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심플하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힘을 뺐어요. 그 다음에 34번. 국민연금의 지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와 옳지 않은 것이죠. 보험료율의 인상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라면 국민연금을 내요. 근데 부담이 되지 않는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정답은 1번이에요. 그죠? 특별히 뭐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35번.
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죠. 도덕적 해이는 뭐였어? 행동이 변한 것이었어요. 행동이 변한 것. 그런데 2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민간보험의 경우 건강을 등한시한 사람의 가입이 증가한다라는 거야. 이거는 가입 후 행동이 변한 게 아니고 가입 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보험시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선택에 가까운 거죠. 가입하고 바뀌는 건강관리를 안 한다, 병원에 자주 간다, 보험금 지출이 늘어나게 한다, 지불액이 나는데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역선택과 구분하는 거였다. 36번입니다. 아래와 같은 비용. 이것도 너무 쉽잖아요. 그죠? 비용은 현재 1400.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고 편익은 뭐였어요? 1 플러스 1 분의 550. 1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뭐야? 1210. 그럼 여기가 뭐예요? 50, 500. 여기가 뭐였어요? 여기가 1000. 그러니까 100 이득이다 라는 거였죠. 계산기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이고요. 37번입니다. 린달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이죠. 옳은 것. 그래서 우리 린달 모형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준시장적 모형이 떠올라야 돼. 준시장적 모형. 그러면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손을 표출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걸 가정한 거죠. 표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출한다고 가정하면 이런 뜻이죠. 두 번째, 자발적 교환을 위한 공공재 공급문제다. 정답 몇 번? 2번. 그래서 준시장적 모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고요. 소득하고 관련 없고요. 파레토 추적이 달성됩니다. 근데 이제 얘기했잖아요. 거기 우리가 그 허비츠의 불가능성 정리처럼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뭐 가정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38번.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간이 30년으로 설정된 어떤 공공투자 사업은 첫 해에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전기간에 걸쳐 매년 동일한 크기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익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편익이 이제 할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편익이 할인된다. 사회적 할인율이 R일 때 비용 편익 분석 결과 순편익이 현재 가치는 0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됩니다. 1번. 만약 R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편익이 뭐아질 거다? 작아질 거다. 편익이 작아질 거다. 그러면 이 사업의 편익 비용 비율 1보다 커지는 게 아니라 분자가 작아지니까 작아지겠죠. 틀렸죠. 두 번째, 만약 R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 편익의 순편익의 현재 가치는 0보다 커질 것이다. 편익이 작아지니까 0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틀렸죠. 3번, 만약 R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 사업의 내부 수익률은 더 작아질 것이다.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수익률은 사회적 할인율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투자자 이런 사람들 직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 할 때도 내부 수익률 문제에서는 그런 할인율 같은 것들을 빼고 가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39번. 소득 불평등도 측정이죠. 그죠?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뭐냐면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되죠. 이렇게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 면적을 알파를 그죠? 로렌츠 곡선 아래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베타다. 그러면 이제 베타분의 알파라는 얘기잖아.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진위계수는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니까 정답은 2번이 틀렸다. 라는 것이죠. 그죠? 나머지는 맞는 얘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40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40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3번에 보면 러너로 대표되는 국채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내부 채무는 현재 세대, 외부 채무는 미래 세대였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갑자기 30번부터 굉장히 스피디하게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30번부터는 여러분들 이 세무사 시험을 내시는 분들이 여러분 되게 배려한 거야. 이제 뻔한 문제지만 공부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합격을 확 높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총평을 좀 해볼게요. 뭐 어려운 건 없고요. 1번에 그 계산 문제는 5개 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평균이 이제 우리가 이제 1차를 재정학은 60점을 맞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좀 까먹는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80점 이상 90점 정도 되면은 재정학을 되게 잘 본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계산 문제를 5개 정도 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 아까 미지수 들어간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산수에 대한 좀 호기심이 좀 있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뭐 되게 노멀한 형태의 문제였고 다 나온 적이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걸 다 틀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깎이는 게 몇 점입니까? 깎이는 게 87.5, 12.5점이잖아, 5개. 근데 아까 우리 현재가치법은 그 피우니까 10점 정도 까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에 힘을 줬다 나중에 뺐습니다. 처음엔 막 되게 막 새로운 문제도 내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재정학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10문제 정도는 쉽게 확 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그것들에 대해서 막 이거 합격을 못할 정도의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3번이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3번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 항상 강조하는 거 있어요. 재정학의 과목이 굉장히 하찮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재정학은 어차피 통과하는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2차의 세무사가 진짜 되시려면 세무나 회계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세법 이런 거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재정학은 최근의 트렌드는 진짜로 통과점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거 정해져 놓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즉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구석쟁이 있는 거 하지 말고 항상 나오고 빈출 빈도가 높고 나온다고 얘기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신 분들이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됩니다. 많은 연락 받았어요. 잘 봤다고 시험. 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복한 우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수강생들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재정학 때문에 1차 합격을 못하는 일은 없고 재정학 때문에 재정학 덕분에 1차를 합격한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1차 시험 보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2차 시험도 잘 되실 거라 제가 기원할 테니까 좋은 결과, 좋은 점수 맞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